파봇의 초창기만 해도 사실 그 암호화폐 17세기 그 네덜란드 튤립 열풍처럼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했고, 지금 암호화폐는 그렇게 얘기하기만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고유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주식 같은 거,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는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크립토 트레저리, 암호화폐 재무, 사실 뭐 이제 암호화폐 재무 이런 용어까지 들어섰는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파봇의 연구원 김준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니쿠 아스가리가 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경영상으로나 또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또 투자자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엄청난 그 속도 경쟁과 또 과도한 부채 의존으로 인해서 거품과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기업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CE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3달 전까지는 비트코인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다른 어떤 헬스케어 업체가 비트코인 매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뜨는 걸 보면서 이제 혹한 거죠. 그래서 3억 8,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300억 원을 비트코인 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회사 주가가 1달러대에서 4달러대로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7월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 잘못하면 베인 횡령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취재를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 얘기만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 이장환 이사가 재무 쪽에 잘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배임 횡령 위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거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만약 이걸 디지털 자산 쪽으로 광범위하게 본다면 사실 기업들도 지금 투자 자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요. 근데 그 비상장 주식 회사를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배임으로 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 경영상의 의사결정상의 문제로 가면 이거는 뭐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자유로워요. 자본시장.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기업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이오테크, 또 금광 업체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전자담배 제조업체까지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그 비트코인 모으는 회사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 기업들을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올해 초부터 8월 5일까지 한 7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을 보시면 154개의 상장 기업이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서 총 984억 달러를 모금했거나 모금하기로 결정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올해 전까지는 한 10개 기업이 336억 달러를 모금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암호화폐 매입의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뭐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런 열풍이 왜 시작이 됐을까요? 이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워낙 유명해져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불리는데요.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일종의 비트코인 매입 회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의 효과가 굉장했는데 이 스트래티지 기업 가치가 현재 1,150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고, 지난 5년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3,000%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또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근데 이런 열풍이 사실 미국의 정치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뭐 지니어스법을 통과하는 걸로 비롯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승부를 건다는 얘기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여기 이제 트루 소셜을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도 지난 7월에 비트코인 매입하려고 20억 달러를 조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뭐 주류 정치나 자본시장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입하는 기업들,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을 평가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주당 비트코인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빠르게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지가 이 지표의 관건이 되겠고 이 속도가 빠를수록 투자자들이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기업 주식이 5년 동안 3,000%가 오르는 그런 현상. 미스터 FM 이장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저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이런 전문적으로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그 과거에 7년 전, 5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막 사기라 그러고 네. 그 부정적인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게 그래도 그게 꺾이지 않다가 물론 뭐 등락이 있었지만은 꺾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치권하고 금융권이 네. 이걸 제도권 안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ETF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주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뭐 전 세계 1위 뭐 예를 들면 뭐 블랙락이나 이런 애들 또는 뭐 JP 모간 금융권에서 대형 뱅크 이런 회사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거를 사금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게 등락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서 그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다 그 등락에서 네.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는 쪽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비트코인이 됐다는 큰 흐름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돼가지고 만약에 일반화되면 네.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해킹해서 그거 다 암호 네, 풀어서 그런 얘기 나오죠. 다 그냥 망할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게 미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거를 이제 관점을 가져.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 사람 MIT 나온 사람이에요. MIT에서 항공 우주하고 뭐 과학 역사 이런 쪽도 해가지고 네. 인문학과 예를 들면 인문학과 사실 기술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뭐 양례형 인간의 약간 통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2012년도에는 그 더 모바일 웨이브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시대는 그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에서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쪽으로 쓴 책이에요. 사실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기억나요. 스티브 잡스가 네. 이게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이거 보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인터넷을 하냐고 그랬고 전화는 통화만 제대로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보편적이었었고 저거 망한다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흘러다가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S 2010년도에 나오고 이러면서 12년도 때쯤에 가면은 전부 세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키아가 망하면서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물론 이 사람이 그거를 그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때 이 얘기한 게 같던 거였고 그때 이 사람은 2010년도부터 10년간 그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엄청나게 투자도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한 게 한 20배, 10배만 이랬어요. 실질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 이정에서 이번에는 녹화 전에 마이클 세일러 통화하고 온 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저희가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한 4, 5년 전에 4년 반 전에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 살 때 비트코인을 결제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다가 욕을 그냥 바가지 얻어먹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물론 그거 하도 욕을 먹으니까 22년도에 주가도 나락을 가지 막 이러니까 한 70%는 팔았죠.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한 그 25%인가 한 30%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런 걸 얘기한 거 보면 뭘 펌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간 천재적이나 미래 해안이 있는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이 사실 보면은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일반인들은 상식적이고 네. 정상적 사고로만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그 정상적 범주 내에서만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미래에 통찰력 있게 얘기하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 이게 너무 앞서가면은 아. 사기처럼 보여요. 보일 수도 지금은 있구나. 사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신기술 때문에 참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바가지 가격은 안 오르는 이건 무슨 근데 어찌됐건 그 만약에 비트코인이 현대판 금보다 가치 있다고 하면 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사실 기업의 안정성을 또 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또 보면 금융당국의 규제 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제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쓰겠네요 이것도.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암호화폐 ETF가 금지된 나라들에서 이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당국이 뭐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암호화폐 ETF 접근하는 거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 트레저리 회사들의 주식이 대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규정상으로 뭐 ETF에 투자하거나 이제 암호화폐에 직접 보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대체 수단이 돼서 그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도 ETF를 직접 갖지 않아도 이 주식을 사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면은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인 투자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짚을 것은 세금 문제가 되겠는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직접 소유하는 그 세금, 이익에 따른 세금보다 주식 이익 세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해서 최대 55%까지 그 세금이 매겨져요. 근데 주식 투자 이익은 20%밖에 안 돼서 차라리 주식 갖는 게 나은 것이고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이익에는 17.5% 그리고 주식에는 15% 세율. 그러니까 주식 사는 게 더 낫죠. 이러니까 이제 코인 투자 안 하고 그 비트코인 그 트레저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요인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 건물이나 땅을 그냥 물려주면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뭐 베이커리, 제조업이나 그 우리 전통 식품 같은 거, 된장 이런 거 제조하면은 이제 상속세가 면제가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쿠션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열풍이 부는 건 좋은데 위험 부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까 이제 이장한 이사님의 그 관점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아예 이제 넘겨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관점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제 코인을 사는 것만으로 이제 원래 본업을 내팽겨치고 코인 사는 것만으로 막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고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모습이 98년도에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뭐 사업이 뭐든 간에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 사명에 닷컴을 붙인다거나 그렇죠. 뭐 인터넷 전략만 발표해도 주가가 폭등했다 뭐 이런 그런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처한 어떤 위험은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하면 어쩌냐 이런 거죠.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기업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그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폭락을 피할 수 없겠고 또 부채를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정말 커지겠죠. 그리고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지겠고 이 상환 압박에 못 이겨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매도가 매도를 낳는 그런 좀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파이낸셜 타임스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더 있는데 이 기업들이 한번 이제 코인으로 그 주가를 부양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당 비트코인 개수 얼마나 되냐 이거를 계속 그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코인을 추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만약에 나는 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사는 건데 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런다면 자본 조달 좀 느려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투자 유인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7월에 $4 이상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그 폭등 이전도 못한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 사례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거를 FT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가 뭐 자동차를 더 잘 만들고 또 디자인에 더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주가가 비트코인으로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좀 위험해 보이는 거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이정환 이사. 지금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가지고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뭐 주가가 $1 수준뿐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이름 없는 주식의 패닉인데 하도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좀 사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작전 세력이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스테이트에지나 이런 회사를 작전 세력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총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하도 열풍이 불고 막 그 화랑새가 뜨거우면 버블 논란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데는 변동폭에 대한 게 폭락과 폭등을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원래 변동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풀린 돈들이 갈 곳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데 몰리기도 하는 거라고 보고 워낙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담아두기 위해서 이 자산운용사나 뱅크들이 그쪽에다가 저는 투자한다고도 봐요. 이게 실물 경제로 안 나오기 위해서 이런 허가해주고 하는 것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전부 다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게 사실 이 암호화폐나 이런 게 산업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AI 등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막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막.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막 해서 AI나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람들 그쪽에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의 흐름이라고 보듯이 암호화폐도 거기에 연결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같이 가는 동반된 디지털 쪽으로 가는 세계적인 이런 산업의 흐름이다. 이러면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가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네. 그러면 그냥 버블 논란에 휩싸이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 근데 지금까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산업의 흐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잘 한번 봐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1700년도 산업혁명을 이렇게 도래됐을 때 1700년도 중후반부터 1800년도 중후반까지 한 100여 년 정도 돼요. 이제 증기기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막 산업혁명이 한참 뜨니까는 막 1800년도 초에는 막 일자리를 다 잊어버리니까 막 그냥 그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과 기계 쪼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 러다이트 운동을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역사로 봐서 지금 시점에 1700년도 후반과 1800년도 그때를 바라보니까 저 때는 저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동시대를 살아가지고 그 1700년도 후반에 러다이트 운동을 할 때 들어갔을 때 저희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산업혁명은 안 간다. 왜냐면 러다이트 운동이 한 6, 7년 있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게 몇 년 기간이 짧은 거였지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6, 7년 동안 쪼개고 막 이러면은 겁나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돼. 사람들이 이거 처음부터 안 돼가지고 못하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자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한다고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보면 대세로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대부분이 그런 역사가 심해요. 자동차 갈 때도 많이 하다가 자동차로 오고, 근데 그 기관들이 인간의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단축이 되는 거죠. 산업혁명 그 당시에는 그게 한 100년 걸렸을 게 지금 와가지고는 10년뿐이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AI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요. 네. 안 됐어요. 이렇게 AI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AI가 이렇게 확 뜨게 된 것도 보면 챗GPT 이거 나와가지고 오픈AI가 하면서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부터 나오고 네. 모든 거에 대한 방향은 근데 왜 이렇게 그게 활성화가 되냐? 효과가 지금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데 SNS 쪽에 메타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메타가 사실 지금 한 $700 이상 가거든요. 그거 그 전에 한참 떨어졌을 때 $100 미만까지 깨졌었어요. 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메타가 왜 이렇게 돈도 많지만 이익을 많이 내냐? 그 안에 있는 SNS에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돌리는 거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들 전부 다 AI가 하는 거예요. 이 일단 백사이드 쪽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안 들어가. 그리고 사람도 안 들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좀 봐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지금 보면 이제 또 AI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생성형 AI 이런 쪽 왔다가 뭐 피지컬 AI로 가고 뭐 그러면은 그때 또 거기에 선점하는 업체들에 대한 게 또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도 지금 보면은 그거로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대한 걸 잘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쪽으로 가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오픈 AI에 있는 사람 저기 $1억 주고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활동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그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쪽도 보면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그런 걸 못하면은 이제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일을 위해서 모든 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적응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녹화 중간에 김규수 감독이 막 뛰쳐나갔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안 좋은 추억. 어찌됐건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통찰력과 또 어떤 나름의 그런 그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일확천금을 잘못하다가는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좀 준엄한 마음 그런 것도 좀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해 보입니다. 허브세 경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